자, 좌뇌에는 읽기 회로가 있는데 우리 읽기 회로는 청각 정보하고 시각 정보가 둘 다 관여하고 있으므로 시각 정보의 경로를 이해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시각 피질은 이렇게 후두 옆쪽에 있거든요. 이 시각 정보가 두 군데의 경로를 따라서 시각 정보가 처리가 됩니다. 하나는 이렇게 배측 경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복측 경로, 이 두 가지 경로를 따라서 시각 정보가 처리가 됩니다. 배측 경로, 도자리라고 하는 배측 경로는 두정엽 쪽으로 향하고 있죠. 이 경로에서는 움직임이라든지 위치, 방향 등에 대한 공간적인 정보가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복측 경로, 벤트랄이라고 하는 복측 경로는 측두엽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양이나 색깔, 크기 등 이것이 무슨 물체인지에 대한 정보가 처리가 되죠. 그래서 배측 경로에서는 뭔가 행동하고 비교하고 조작을 하지만 다루는 대상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고, 복측 경로는 사물이 뭔지 인식하고 이름도 붙이지만 공간 내의 위치나 방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도살은 where, 벤트랄은 what, 이렇게 기능이 두 개로 나뉘어져서 시각 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로는 무의식적 영역에서 자동적으로 매우 협조를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업을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로 중에 하나가 손상되면 그 기능이 확연하게 드러나죠. 자, 이걸 보면 A라는 사람은 배측 경로, 두정 방향의 배측 경로가 손상이 됐고 복측 경로는 정상인 사람이고요. B는 반대로 복측 경로는 손상이 됐고 배측 경로는 정상인 사람입니다. A라는 사람이 이 헬리콥터를 보게 되면 헬리콥터인지는 압니다. 캥거루인지도 알고 전화기인지도 알죠. 하지만 이게 뒤집혀 있거나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복측 경로가 손상된 B라는 사람은 이것의 방향이 뒤집혀 있거나 이렇게 세워져 있다는 건 인식하지만 이것들의 이름을 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잔해의 읽기 회로를 보면 두 가지 회로가 존재합니다. 읽기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처리가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간접 경로라고 부르는 음운 경로가 있고 하나는 직접 경로라고 부르는 음이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운 경로는 문자와 소리를 결합해주는, 통합시켜주는, 문자를 소리로 변환시켜주는 경로이고, 직접 경로는 이렇게 문자 소리 변환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단어들을 의미로 연결하는 의미 경로에 해당이 됩니다. 비주얼, 워드, 폼, 에어리어, 시각적 단어, 형태, 영역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단어 상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견 단어 영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정 측두 영역이 간접 경로를 담당하고 있고 후두 측두 영역이 직접 경로의 핵심입니다. 자, 보시면 시각 피질에서 이렇게 문자를 보게 되면 문자의 형태와 방향에 대한 정보가 두정 측두 영역 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 두정 측두 영역에서 베르니케 영역에 있는 음운 정보를 가져다가 통합해서 이 문자가 어떤 말소리가 나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정 측두 영역은 문자소와 음소를 결합하여서 어휘 사전에 연결해주는 간접 경로의 핵심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본 단어들 있죠. 만약에 여기서 영역이라는 단어, 영역이라는 말을 들어봤지만 그런 어휘도 알고 있지만 한 번도 글자로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본 적이 없다면 이걸 보고도 이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이걸 영,
역이라고 소리로 바꿔 주어야만이 영역이라고 이렇게 쓰는구나라고 알게 되고, 그것들 문자를 소리로 바꿈으로써 우리 어휘 사전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처음 본 단어를 읽을 때 사용되는 것이 이 의문 경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읽혀진 것들은 전두엽을 통해서 내용을 이해하게 되겠죠. 또 하나, 이 불꽃놀이라고 쓴 이 단어는 사실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불꽃놀이하고는 좀 다르죠. 글자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걸 읽어보면 불꽃놀이, 우리가 생각하는 불꽃놀이에 발음 나는 대로 쓴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철자가 틀린 단어들을 찾아낼 적에도 이 의문 경로가 이용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간접 경로에 치우친 아동들이 있어요. 발음 중심 지도법을 통해서 굉장히 그걸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계속 문자를 소리와 연합하는 그런 활동을 계속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너무 치우친 활동을 하게 되면 글자를 소리로 바꾸는 쪽에 모든 뇌의 자원을 동원하는 그런 일종의 읽기 습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맥락을 쫓아가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맥락을 쫓아가는 능력이 그쪽의 뇌의 자원을 쓰지 못하는 일종의 잘못된 읽기 습관이 생기면서 읽고도 의미 파악이 어려운 그런 안 좋은 읽기 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글자를 좀 천천히 읽고 틀리게 읽는 것 읽으면서도 어떻게 내용이 흘러가는지를 이해하는 능력이 사실은 이렇게 잘 읽고도 이해를 못하는 쪽으로 바뀌게 되면서 오히려 악순환이 될 수 있죠. 잘못하면 잘 읽는데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지능이 나쁘거나 책을 싫어하거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난독증 때문에 발음 중심 지도법으로 배우다가 잘못된 읽기 습관이 자리 잡은 상태가 돼서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습관이 됐다는 건 고치기 되게 어렵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발음 중심 지도법의 이제 단점이 그런 거죠. 어떤 시야가 좁아지는, 그걸 터널 비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크게 큰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상태의 인지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직접 경로는 이렇게 소리로 바꾸지 않고 바로 어휘 사전으로 연결하는, 문자와 단어의 형태를 인지해서 바로 의미로 연결하는 거죠. 사실은 이 후두 축두 영역은 부정 축두 영역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면서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 영역이 발달을 합니다. 간접 경로에서 취득돼 가지고서 반복된 친숙한 단어들은 이 후두 축두 영역에 저장이 되고, 굳이 소리로 바꾸지 않아도 글자를 보는 순간 의미를 떠올릴 수 있는, 의미 사전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하지만 처음 본 단어나 드물게 본 단어는 여전히 이 간접 경로에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굉장히 많이 보고 친숙해진 단어들은 즉시 바로 소리내지 않고도 의미 사전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즉시 소리내지 않고도 이해가 되더라도 무의식적 수준에서는 발음이 뒤이어서 끌려 나오기도 합니다. 눈으로 보고 이해가 됐지만 마음속으로 소리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직접 경로에 치우친 사람들은 단어를 좀 추측해서 읽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치우쳤다는 걸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간접 경로와 직접 경로가 잘 통합되지 않고 직접 경로 위주로 자꾸 읽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어를 추측하려고 하고 대충 비슷한 단어를 고르는 실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를 보면 할자만 보면서 바로 할머니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라는 어휘가 좀 더 친숙하면 할자를 보는 순간에 할아버지로 읽지 않고 할머니로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건넘는 듯한 느낌, 집중력이 부족해 보이고 실수가 많은 읽기가 생길 수 있겠죠. 간접 경로에 치우친 스타일은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직접 경로에 치우친 사람들은 실수가 많아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놓칠 수 있겠죠. 이렇게 읽기에는 두 가지 경로가 어, 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읽기로는 지속적으로 반복된 읽기를 통해서 점차 통합이 되고 항상 같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요 한번 글을 읽어볼까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단어 안에서 글자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첫 번째와 마지막 글자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나머지 글자들은 완전히 엉망진창의 순서로 되어 있을지라도 당신은 아무 문제 없이 이것을 읽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두뇌는 모든 글자를 하나하나 읽는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를 전체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글자의 음절 하나하나를 읽는 것이 아니죠. 하나하나 읽었을지라도 이게 자주 반복되고 익숙해지면 덩어리 지어서 패턴화 시켜서 이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단어 하나를 어떤 덩어리로 이제 지어서 인식하게 되니까 앞자리와 끝자리의 글자 음절이 같으면 안쪽에 있는 글자가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도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직접 경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간접 경로를 통해서 오래 연습한 후에 가능해지겠죠. 네, 패턴화 시켜서 인지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주요 영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좌뇌의 두정 축두 영역은 간접 경로의 핵심 영역이고 시각적으로 본 문자소를 음소, 청각적인 음소와 결합해서 어휘 사전으로 연결합니다. 처음 본 단어를 읽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어휘는 알고 있으나 글자를 본 적이 없는데 그 어휘를 보고 읽어내면 소리로 바꿔주면 이게 무슨 어휘인지 의미를 이해하는 거죠. 철자가 틀린 단어도 이렇게 읽을 때 철자가 틀렸다는 것을 이해하는 때도 할 때도 간접 경로를 활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간접 경로를 너무 반복적으로 훈련시키게 되면 이제 맥락의 흐름에 집중하지 못하고 읽고도 의미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읽기에 잘못된 습관이 드는 거죠. 보통 아동들은 그러기 쉽지 않은데 난독증 아동들의 경우에는 발음 중심 지도법으로 해독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도하다 보면 자칫 이런 형태의 아동으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는 제대로 잘 못 읽어서 확연하게 이 친구가 읽기에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읽는데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제 지능이 나쁘거나 또는 뭐 배경 지식이 부족하거나 또 책을 싫어하거나 주의력이 부족하거나 다른 문제로 이렇게 이제 어, 원인을 찾게 되는 거죠. 사실은 난독증이 있었고 난독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음 중심 지도법으로 너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도를 하다 보니까 일종의 잘못된 읽기 습관이 자리를 잡은 거죠. 오로지 해독하는 데만 전체 뇌의 인지적 자원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내용이 흘러가는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부분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발음 중심 지도법으로 아동들을 지도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발음 중심 지도법은 어쩌면 해독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영어권 아동들한테 훨씬 더 맞는 지도법일 수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특정 시기에 음운 규칙을 가지고서
어떤 글자를 만들어내는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규칙적입니다. 소리와 글자의 어떤 연결이. 그래서 발음 중심 지도법보다는 의미 중심 지도법. 글자를 먼저 문장을 읽어 나가면서 점점 문장에서부터 단어로, 단어에서 음절로, 음절에서 음소로 이렇게 점점점 세분화시켜가는 그런 방식으로 지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학교에서 난독증 사업을 하면서 보면 발음 중심 지도법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듣고 따라 읽기, 표현력 있게 읽을 수 있는 방법만 계속해서 모델링을 해주는 선생님의 그 읽어주는 것을 계속 따라 읽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의문인식이나 이렇게 파닉스 규칙을 이해하는 경우들 많이 보게 돼요. 굳이 우리가 파닉스 규칙을 명시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나라 언어, 우리나라 한글에서는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발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가르치면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가능한 게 한글이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한글에서는 발음 중심 지도보다는 의미 중심 지도법, 총체적 언어 지도법이라고도 부르죠. 문장을 통해서 이제 의미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그 문장에서 음절이나 단어들의 일종의 작게 내려가는 하향식 지도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좌뇌 후두 축두 영역은 직접 경로의 핵심 영역이죠. 형태를 인지하는 영역입니다. 문자와 단어의 형태를 인지해서 바로 의미로 연결하는 거. 소리 내지 않고 소리로 바꾸지 않고 즉시 의미로 연결하는 거죠. 자동 사전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곧바로 인지하는 이제 일견 단어 영역이 되는 거죠. 일견 단어는 우리가 그 간접 경로의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제 패턴화 시켰기 때문에 그것들을 소리내지 않고도 바로 의미로 연결하는 그런 단어들의 목록을 일견 단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드물거나 새로운 단어는 여전히 간접 경로의 도움을 받아야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죠. 반복해서 친숙해진 단어들만은 우리가 바로바로 의미로 연결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자주 본 단어는 직접 경로상에서 발음을 하지 않아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의식 수준에서는 발음이 뒤이어서 끌려 나오기도 한다는 거.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끌려 나오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경로에 치우친 아동은 단어를 추측해서 읽으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대충 비슷한 단어를 고르는 실수가 많죠. 소리로 바꿔야만이 사실은 좀 더 명확해지는데 소리로 바꾸는 활동들을 좀 소홀히 하는 거죠. 일종의 내가 이쪽에 치우쳤다는 거예요. 두 가지 회로 중에서 두 가지 회로가 협력을 잘해야 되는데 이쪽 경로에 더 치우쳐서 읽게 되면 그런 성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이제 건너머서 읽는 것 같아서 집중력이 되게 부족해 보입니다. 좌뇌 읽기 회로 중에 이제 주요 영역 중에서 브로카와 베르니케 영역이 있죠. 이건 언어 회로이죠. 언어 회로. 브로카는 언어의 표현성이고 베르니케는 언어 이해 영역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발음 사전, 문법 사전, 어휘 사전, 의문 사전 이런 것들이 다 수장이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이 거울리런이 여기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색깔 칠해진 부분에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 전 운동 영역에 이렇게 거울 리런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거울 리런이 하는 역할은 아시죠? 쉽게 모방을 하는 겁니다. 언어를 빨리 습득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죠. 이렇게 이런 걸 본다고 하면 우리가 묵독으로 눈으로만 읽을 적에 사실은 어떤 내적 독백을 통해서 의문 처리에 도움을 받습니다. 사실은 초기
초보 독자들은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눈으로 보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읽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제 그게 읽기 능력이 발달하면 반복된 읽기를 해서 읽기 능력이 발달하면 굳이 소리내지 않아도 바로바로 형태만 보면서도 인식할 수 있는 일견 단어 목록이 많아지기 때문에 후두 축두 영역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사물이나 색깔의 이름을 빨리 이제 될 수 있습니다. 어휘 사전 여기가 있고 발음 사전 여기가 있거든요. 빨리 말하려고 하면 이 안쪽으로 궁상속이라고 하는 신경 고속도로가 있는데 빨리 언어를 찾아와서 어휘를 찾아와서 여기에서 발음으로 만들어서 운동으로 만들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궁상속이 속도가 느리다고 하면 빨리빨리 이것들을 이름을 댈 수 없겠죠. 단어를 분석하고 의미를 파악하죠. 이제 어휘 사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의문론적 판단을 합니다. 의문표상이라고 하는 말소리 기억이죠. 의문표상은 말소리 기억입니다. 의문인식은 이 말소리 기억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인식하는 거죠. 의문 변별, 의문 인식, 의문 기억 다 이런 것들이 의문 표상을 가지고 노는 의문 정보 처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의문 인식인 거죠. 이렇게 읽기 회로는 두정 축두 영역, 후두 축두 영역, 브로카, 베르니케 이 영역들이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어 회로와 읽기 회로를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 언어 회로는 이래요. 말을 하는 거죠. 단어를 말하면 청각적으로 싹 분해합니다. 그리고 다시 의문적으로 재조립을 해요. 그 다음에 단어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서 어휘 사전에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의미, 어떤 문법처럼 문법으로 그 문장을 구성하고 그 의미를 가지고서 개념을 이해하는 거죠. 이 회로는 유전적으로 특화된 신경 영역이 존재해요. 그때 봤던 브로카와 베르니케 영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읽기 회로는 정해져 있지 않고 물론 그 부위가 발달은 그 부위가 이제 활동을 하긴 하지만 이것처럼 가르치지 않아도 습득을 하는 언어가 아니라 읽기는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그 영역들이 재구조화되는 겁니다. 읽기는 이렇게 글자, 눈으로 본 글자를 시각적으로 다시 분해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합쳐서 거기에 음운 정보와 결합을 해줘야지. 문자소와 음소를 결합을 해줘서 이것들을 시각적인 단어와 청각적인 단어가 연합이 돼서 결국에는 내용을 이해하는 쪽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추상적인 기호, 문자 기호에 대해서 처리하는 특화된 신경 영역이 없어요. 두정 축두 영역과 후두 축두 영역이 다시 재구조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읽기 회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읽기 회로는 이렇게 두 가지 경로를 같이 통과하게 되는 거죠. 여러 어휘들이 나왔는데 이것들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음운 표상은 말소리 기억이에요. 어떤 의미에 대한 것도 있고 이 말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지 말이 나가는지 그 말소리가 나가는지는 운동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같이 연합되어 있는 것이 음운 표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소리 기억에서 다 끌려 나오는 것들입니다. 신생아는 환경에서 언어를 무의식적으로 접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 의문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반복해서 듣게 되니까 우리 모국어를 아이들이 뇌에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매우 어린 연령의 아동들은 음소 수준이 아니라 자음 모음 수준이 아니라 통단어 형태로 어휘 저장소에 저장이 될 거예요. 그러다가 점차 그 단어들을 계속 듣게 되면서 통단어가 음절로 좀 더 작은 단위의 음절로 그리고 좀 더 작은 단위의 음소로 분절돼서 저장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어휘의 재구조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의 단어들을 다 기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음소들 몇 개, 자음과 묘음 몇 개의 조립을 통해서 모든 모든 단어들, 모든 어휘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아주 효율적인 두뇌가 되는 거죠. 세분화된 형태로 음운 표상을 저장하는 시기는 일단 3세, 5세경에 시작이 되고 8세경이 되면 거의 성인과 유사한 정도의 정교한 음운 표상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난독증은 음운 인식의 부족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원인이. 하지만 음운 인식은 음운 표상을 가지고 도는 음운 처리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음운 표상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면 음운 인식 과정이 뭔가 결핍이 생기거나 느리거나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음운 표상의 질이 좋아야지 가지고 놀 적에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난독증은 음운 인식의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인식을 하지만 아직 음운 표상의 문제라고까지 인식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연구들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걸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음운 인식의 부족은 음운 표상의 문제고 음운 표상은 듣고 기억하는 말소리 기억이기 때문에 청각 정보 처리 능력과 연결이 됩니다. 청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에 어떤 사소한 문제가 있으면 그것들이 음운 표상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음운 표상은 다시 음운 인식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음운 인식은 해독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렇게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운 표상 발달이 많이 문제가 있으면 언어적 지연이 올 수 있고 미세한 문제가 있으면 읽기에서 딱 문제가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청각 처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난독증 아동들한테 적용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